대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등록 시점에 앞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승패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순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용주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장 두 분을 먼저 스튜디오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TV 토론회 하루 종일 회자되는 주제였습니다. 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보셨겠지만 어제 TV 토론회에 대해서 자체 평가 그리고 또 상대당 후보에 대한 점수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우리 강 의원님 먼저 얘기를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당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면 생각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실은 좀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혹시 토론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기 때문에 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토론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던데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문재인 후보 4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어제는 비교적 좀 안정감이 있는 토론을 네.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좀 사실은 그 해주신다면. 대목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맞짱 토론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렇죠.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상의 토론은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점수를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지만 네. 좀 아쉽게 봤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측에서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뭐니 해도 어제 토론의 승자는 유승민 심상정이었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예. 문재인 후보가 잘할 것인지 네.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네. 후한 성적 드립니다. 한 90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저희 안철수 후보는 정말 토론 잘할 것 같다.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저희 네. 지지자들 저희 당 쪽에서도 어허. 준비한 팀에게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냐 할 정도로 네. 많이 아쉽다. 네. 막 다음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겸손하게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자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길진균 차장,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어제 TV 토론회. 예, 저희들도 기자들 다 모여서 봤는데요. 시청자들께서도 직접 보셨을 테니까 네.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대변에서 말씀드리면 캠프 분위기가 어제 밤부터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TV 토론회 준비팀이 아주 많은 격려도 받고 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반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네. 아쉬운 점이 많다. 안철수 후보가 준비한 게 많은데 네. 제대로 전달을 좀 이번에는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잘한 후보는 잘한 대로 또 아쉬웠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라는 또 희망. 이런 부분이 또 다음 TV 토론회를 기다리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토론회 중에서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꼽자면 적폐청산 이 주제를 두고 맞붙은 두 후보였습니다. 이 관련 영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 이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편가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야말로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합당 못하겠다고 했고 협치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그래 그것이 협치한다고 무슨 협치가 이루어집니까? 필요하면 지금 여기 유승민 후보와 저 홍준표 후보 나와 계신데 두 분 다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 저는 출신이라고 봅니다. 자, 적폐 세력의 기준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적폐 세력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분들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다라고 하면
국민들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럼 어디까지 도대체 적폐로 규정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적폐청산의 의미가 나왔던 네. 것은 이번 대선이 촛불 집회로 인해서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네. 또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속되기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이 국정을 농락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낡은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이런 과거의 아픔들은 한 번씩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야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건 국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적폐 정치를 했던 네.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의원님의 대답에 만족을 하십니까? 먼저 적폐라는 단어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이번 최선 대선 국면에서 적폐 세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지지율이 늘었는데 그 근거가 합리적 보수라든지 소위 보수층에서 이동해온 사람들 아니냐 네. 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출신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네. 또 좀 더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던 사람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언급했던 세력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내지는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과 연대한다는 그 취지는 소위 적폐 세력으로부터 유리된 보수주의 지지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는 언어의 유의일 뿐입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보수의 지지를 받는 것을 끊기 위해서 하는 말장난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네, 돼요. 뭐 보수의 지지 안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네. 보수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 잘하셔서 보수의 지지세를 찾아가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네. 근데 그것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말이 약간 전도된 경향이 있다. 어제 저 질문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지적이 아닙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저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과거의 잘못을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번씩 공평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옳기 때문에 하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더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 1월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위 지금 말하는 적폐 세력들의 대변자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면들은 황교안, 뭐 이렇게 몇몇으로 바뀌어왔던 거죠. 네. 자, 그때도 저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했어서 10% 안 돼 있었죠. 네. 그 당시에 그런 소위 보수 쪽의 지지율이 25%, 30%가량 나왔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지지율들이 안철수로 옮겨오지 않았다. 네. 또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다. 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길지균 차장. 지금 이렇게 적폐 세력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중도 보수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새로 나온 또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의 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그리고 역대 대선을 보면은 민주화 이후의 역대 대선을 보면 후보 등록일 시점에 가장 앞섰던 후보가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같다는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저추위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역전이 될지 네. 더 벌어질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다가 요 최근 한 2, 3일간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남은 기간의 지지율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생각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지지율의 추이보다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원래 걱정스러운 정도인 겁니다, 사실. 네. 원래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돼야지만이 네. 30%나 35%는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올라온 측면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지율에는 저희들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지지율을 지키고 나머지 4월부터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네. 소위 그때까지의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네. 부동층, 네. 그리고 기권층, 네. 이 분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게 하느냐. 이게 저희들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1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끝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 번에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변에서 좀 하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미 고비가 한 번 온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국면이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고비가 안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 저희 문재인 후보 캠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아까 이영준 말씀도 전 뭐 거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올지는 몰랐고요. 네. 그리고 빨리 올라왔지만 반대로는 이 조정 국면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다. 사실 말씀대로 한 2, 3주 뒤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말 저희는 더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사이에서 또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방향에서 비전에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반대로 저희 지지층은 차근차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 앞으로 좀 더 통합적인 메시지와 통합 행보를 통해서 보다 더 더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진규 차장,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은 또 설명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역별 지지율 좀 보여주시죠. 예, 사실 역대 대선에서는 지역별 지지율이 특정 후보로 쏠리는 경우가 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실제 그런 현상이 투표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그 쏠림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데요.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 하죠. 예, 지금 사실 지역별 지지율 같은 경우는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네. 표본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광주, 전라, 충청, 세종 하면서 조금씩 수치가 있는데 저것이 매주 조금씩 바뀝니다. 네. 어떨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영남이죠.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가 더 앞서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나오고 지금 부산 경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TK 지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추세가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부산 경남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추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역시 표본수가 아직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거가 아직 25일 정도 남았죠. 그 네. 안에 또 어떻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길진균 차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에 따라서도 지지하는 지지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단연 1위로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진보층이 지지하는 후보,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중도층은 어디? 자,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40대 40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층 같은 경우는 역대 대선에서 지지했던 그 구여권 세력, 지금 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지지를 많이 놓치면서 그 지지세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건 맞고요. 진보층은 뭐 계속 그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가 조금 더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중도층, 진보와 보수를 제외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느냐를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캠프의 두 분을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조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입니다. 자, 오늘 또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관련해서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네. 사립 유치원 원장들 모임에 가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제안하겠다는 말이 네. 좀 전달이 과정에서 좀 착오가 생기면서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설 유치원이라는 것은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설 유치원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면서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같은 재원안에서 똑같은 국공립 유치원 중에 하나인 병설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방점이 단설 유치원 제한으로만 퍼지면서 네. 지금 학부모들이 그럼 결국은 사립 유치원장들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공약이겠지만 네. 사실 유아 정책이라든지 유치원 문제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조금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용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쉽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얘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면서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기자 몇 분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네. 넘어갔고 우리가 원했던 메시지 그대로 제한된 재원 내에서 유치원을 늘리게 한다면은 대형 단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병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도 저희 공약 내용들을 본다면 임기 내 6,000개 정도 늘릴 수 있다. 6,000 학급 정도 늘릴 수 있다. 네. 그게 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것이 쉽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전혀 반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런 소동이 난 거죠.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셨다고 하기만은 좀 뭐한 게요. 장소가 사립학교 유치원장들이 모인 장소였고 단설 유치원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단설 유치원은 전국에 지금 3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늘리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사립 유치원장들이 가장 경계하는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장소에 따른 그 메시지 해석이 기자들도 사립 유치원장을 위한 어떤 옹호하는 그런 이익단체를 위한 공약이 아니었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설 유치원도 같이 많이 늘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미 그 자리에서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임기 내 6,000 학급 정도 학급을 늘린다는 것이 가능하냐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간 거죠. 네. 제가 좀 보태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격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격까지는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병설과 단설이라는 게 국공립 유치원을 말하는 거고 사립 유치원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 단설 유치원이 현재의 3%밖에 안 됩니다. 네. 3%밖에 안 되는 걸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는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냐? 네. 결국은 사립학교 유치원장들한테 더 이상 안 늘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2년, 3년 기다려서 국공립 유치원에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 들어가는 건 즉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공립 유치원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2년 전부터 아이 낳아서 대기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더군다나 이 병설 유치원이라는 게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원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학 때는 또 다 쉬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 고려가 충분히 된 것이냐. 네. 아이 키우는 엄마를 좀 고려하면 단서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자리는 사립학교 유치원장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그 말을 하시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분노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 오히려 지금이라도 잘 수습해 나가시는 방면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